네, 깜빡하고 지금 앞부분에 녹화를 놓쳤습니다. 네, 오늘 여기 조퇴하신 분 양해 바라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녹화를 중간에 했습니다. 자, 김두식의 뒷자리 177 1111 붙임. 자, 그 다음 사람이 모친이죠. 모친도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요. 그 밑에 메시지 보시면 1번이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죠. 메시지를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네, 60세 이상에다 놓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황순이 4304 11 9. 그래서 김두식, 황순이 이렇게 그 소득자의 직계존속 두 분을 입력을 하고 나면은요, 이 보시다시피 경로우대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잖아요.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밑에 코드가 6번이에요. 형제자매 6번. 연말정산관계 6번. 나이는 자동 체크되니까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을 해봅니다. 김재철 6708 177 1117 6708 26이 빠졌네. 1117. 네. 부가 됐죠? 예, 나이가 20세 이하도 아니고 형제자매는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되니까 일단 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보고 말입니다. 고모나 이모, 삼촌 이런 사람이 아닌 가족은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일단 다 입력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주민등록표에 고모나 이모가 있다 그러면 빼고 입력하면 됩니다. 고모나 이모가 다만 설명해서 고모나 이모가 만약에 우리 부양가족 중에 뭐가 있어요? 수급자라는 것이 있죠. 수급자였다라고 수급자이다라는 그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입력을 하지만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다 그러면 입력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관계를 따져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주민등록표 다음에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각각 요 부양가족들의 소득 얘기가 있어요. 자,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로소득자네요.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박정은은 소득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돼요. 지금 입력된 상태. 배우자 기본공제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부친입니다.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이 있는데 필요 경비가 60%다. 이렇게 친절히 알려줬는데 시험에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원고료 수입이라는 것은 기타 소득에 있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가 60%예요. 이게 원고료하고 강연료. 원고료 강연료가 필요 경비 60%입니다. 그러면 김두식 씨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냐? 40%예요. 40%. 요 200만 원의 40%. 그럼 얼마죠? 8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김두식 씨도 소득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득 관계는 없는 거고. 그다음 그래서 요거 김두식 씨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요대로. 지금 기본 공제 대상자로 돼 있어요. 60세 이상으로 되고 경로우대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모친 황순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따질 때 반영하면 안 돼요. 반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분리과세 되는 거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 금액 따질 때. 근데 일용근로소득은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비과세도 항상 소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비과세도. 예. 그래서 언제든지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소득 여부 판단할 때 있잖아요. 분리과세, 비과세는 무조건 빼야 돼요. 따라서 모친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은 소득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왜냐? 이건 분리과세다. 이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예. 비과세도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비과세도. 예. 비과세. 만약에 모친이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 그 다음에 모친이 무슨 그 공적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상훈법에, 우리 대한민국 상훈법이라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상금을 500만 원 받게 되었다. 네, 상훈법에 따라서 모친이 500만 원의 상금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상훈법에 따라서 받는 상금은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소득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황순희 씨는 소득이 없는 직계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재니까 동생이죠. 예, 동생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코드 1번이에요. 이게. 예, 그 밑에 설명이 그 프로그램에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제 김재철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동생이 부로 돼 있어요. 왜 부로 돼 있냐면 요 생년월일 때문에 20세 이하가 아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아니라서 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지금 설명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기본을 말이죠. 기본을 장애인으로 바꿔주세요. 이 기본을. 네, 여기 기본 여기 클릭하고 밑에 메시지 보시면 장애인이 5번이라고 있죠. 네, 5번이 장애인. 형제자매 장애인. 그리고 여기 장애 코드를 말이죠. 1이 기본으로 입력은 돼 있는데 1이 아닐 경우는 여기서 보고 골라주셔야 돼요. 1번은 장애인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 3번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거든요. 근데 김재철 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1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상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나이 문제가 자동으로 체크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편해요. 예, 편하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셔야 될 거는 종이에다 써야 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 이겁니다. 네,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이렇게 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조이준 세대주의고 조이준의 가족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방금 입력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본인 있고 배우자 있고 모친 있고 자녀가 둘 있고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자료 설명에다가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얼마가 있다. 김옥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이자 소득이 200만 원이 있다. 자녀는 모두 수입이 없다. 조은아는 청각장애인이며 사업소득 금액이 1,500만 원이 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조이준의 사원 등록을 수행하시오. 사원 등록 메뉴에 조이준의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은 생략하고 부양가족만 여기다 답안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쓰는 게 이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예, 아까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예, 여기다 연말정산관계, 여기 본인, 기본, 본인, 세대주, 동그라미, 성명, 아무개, 이런 거 쓰고, 주민등록번호 생략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배우자가 있었나요? 예, 배우자 이승연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이 이게 한 사람당 5점이에요. 한 사람당 맞으면 5점. 6사람이니까 이게 아마 30점짜리일 거예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사원 등록은 뭐 위에다 입력하는 건 생략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생략하셔도 되고, 밑에 여기 부양가족만 여기다 옮겨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하실 때 여기다 직접 쓰는 게 더 어려우실 테니까 한번 여기서 그냥 사원을 한 명, 조의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 보시면 돼요.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 그게 더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 해봤으니까 그러고요. 또 나머지 3사람 더 해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4사람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로우대 70세 동그라미가 되는 것은요. 경로우대 70세 동그라미.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여기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김두식 씨가 70세 이상인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39년생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입력을 안 하고 그냥 계산기로 나이를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계산기를 가지고 올해가 2023년입니다. 2023 빼기 여기 지금 김두식 씨가 39년생이잖아요. 1939 이렇게 그냥 빼면 돼요. 그럼 84세 이렇게 나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70세 이상이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는데, 자, 만약에 김두식 씨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기본이 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부니까 여기를 0번 하면은 기본이 이제 부가 돼요. 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로우대 아까 동그라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일 시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네요. 입력해봐야 알겠는데,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기본공제가 부이면 추가공제를 뭔가 표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제자매가 만약에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코드를 넣는 거죠. 부인데 만약에 형제자매 여기 김재철이가 소득이 있다고 보세요. 소득이 있으면 부가 되겠죠. 근데 장애인에다 1 쓰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 추가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워줘야 돼요. 여기가 부면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두식 씨가 기본공제가 부로 했기 때문에 경로우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이런 것 등은 추가공제라는 것은 기본공제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여기 60세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60세 이상 4번 바꾸고 이제 70세 이상이 자동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를 1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다시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는요. 김장일은 나이 때문에 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부가 그대로 맞는 거고요. 김차일에 자녀의 동그라미 되는 것은 자동이에요. 자녀의 동그라미는 어떤 자녀가 여기에 동그라미가 되느냐? 8세부터 20세까지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세부터 7세까지는 그 보육 수당이라는 것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되는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인데,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나이로 8세부터 20세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여기 동그라미가 됩니다. 네. 자동으로 동그라미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쓸 때는요, 8세부터 20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자녀에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작성하실 때는. 그래서 저 아까 여기 첫 번째 문제 요게 내일 시험 보실 요 첫 번째 문제 어디 갔지? 요 문제 있죠? 이거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돼. 서두르지 마시고 이 6명과 본인 포함해서 6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설명을 잘 보시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입력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잘 깨끗이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김현철 씨 지금 제가 막 고쳤는데 이제 맞나요? 이거 이대로 두면 여러분 거하고 똑같습니까? 맞죠? 네. 자기 입력된 거하고 한번 제 거하고 한번 보세요. 안 고쳐도 되죠, 제 거? 자, 맞는 걸로 맞으면 틀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급여 자료 다 틀려지니까. 다 맞죠? 다음에 성동일 씨 사원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289페이지 봐주시고요. 289페이지 성동일 씨 1002번입니다. 입력할까요? 네, 두 번째 줄에 1002 성동일 내국인 주민번호 72 1010 177 49 18 입사는 2019 1001 KR 엔터 내국인 엔터 거주지 엔터 주민 엔터 거주자 엔터 급여 월급. 자, 410만원 월급 410만원. 산재보험 적용 여부 여네요. 직원이니까 여. 국민연금 보수월액 370만원이네요. 370만원. 40만원이 뭐가 비과세 급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70만원 입력하면 세 군데 다 반영되고요. 엔터.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 부죠? 네. 뭐 항목이 없으니까 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지나가시고 13번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여입니다. 대표자 아니니까 부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아니다. 부.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여입니다. 경감률 제로. 경감률 없습니다. 거기까지 똑같이 해주시고 보험증번호 생략입니다. 엔터. 국외근로 적용 여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외근로 부입니다. 선원 아닙니다. 부. 생산직 아닙니다. 부. 주소도 약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강남대로 476. 그리고 밑에 가로 열고 논현동까지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기 퇴사 날짜가 8월 25일로 2023년 8월 25일로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원 등록할 때 퇴사 날짜는 입력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이제 사원 등록을 했다는 것은 2023년도 지금 1월 달 급여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1월 달 급여도 입력 안 했는데 8월 퇴사 날짜를 미리 입력해 버리면 네.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로 이런 설명이 있죠. 단 퇴사 연월일은 사원 등록 시 입력하지 않고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하기로 한다. 8월 달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성동일 씨 개인적인 것은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 본인을 체크하는데 세 가지 체크하라고 그랬죠. 세대주냐? 네, 주민등록표에 보면 세대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동그라미 그대로 둬야죠. 부녀는 아니죠. 남자니까. 그 다음에 한부모인가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아니죠.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아니죠. 장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뒤에 자료 설명을 보시고요. 290페이지의 네모 박스의 자료 설명 안에 성동일 씨가 장애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동일 씨 거는 다 확인이 됐어요. 나머지 가족을 부양 가족을 거기 주민등록표의 순서대로 조금 전에 김현철 씨 건처럼 연말정산 관계와 이름 주민번호를 일단 다 입력을 했어요. 연말정산 관계 첫 번째 사람 배우자 3번, 이름은 이일화, 주민번호 7702 204 5678. 그 다음에 자녀는 직계존속 4번 20세 이하 해놓고 입력합니다. 성보라, 내국인 9807 11 21111 3 성덕선 4번 직계존속 직계비서 성덕선 내국인 03 02 인천 4 1111 3. 그 다음에 자녀 성록을 4번 직계 비서 20세 이하 성록을 내국인 23 0426 322 01 11. 그 다음에 장인은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연말정산관계를 넣는 겁니다. 2번이에요. 60세 이상 이영철 (3902) 03 1223. 네. 성동일 본인 포함해서 6명, 줄수가 6줄 맞는지 보시고 일단 이름, 연말정산 관계 이름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뒤에 체크합니다. 290페이지에 있는 먼저 입양관계 증명서는 입양자가 양자가 성노을이에요. 요 셋째가 지금 입양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양자도
연말정산 관계는 똑같습니다. 자녀하고 똑같이 4번 직계비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요거 입양 서류는 뭐 입양 이미 반영된 거예요. 자, 이 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금액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과 퇴직소득이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300만 원 모두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었죠. 100만 원이 넘었으므로 이 일화는 소득에서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배우자에다 하지 마시고 기본은 연말정산 관계는 배우자 그대로 두고요. 기본에서 뭐로 바꾸냐면 0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0번이 부잖아요. 여기 메시지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에서 0번 하고 부로 바꿔줘야 돼요. 이 일화 고쳐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득 자료입니다. 자녀 성보라. 아까 성보라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총급여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일용근로면 일용근로라고 했을 텐데 일용근로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근로자의 총급여가 총급여를 우리가 근로소득이라 하는 거예요.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소득이 없는 걸로 보지만 6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보라도 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성보라는 이미 나이 때문에 부로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나이 때문에 부예요. 나이와 소득이 다 걸렸어요. 성보라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 소득 자료를 보면은 성노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23년 6월에 입양했다. 셋째 자녀에 해당이 된다. 자, 이거는요. 23년에 아까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23년생이에요. 여기 23년생. 자, 올해 태어난 셋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세액공제 말고 말이죠. 성노을 자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20세지만 출산 입양은 나이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이번 과세기간 즉 23년생이면은 출산 입양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출산 입양은 추가세액공제가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출산 입양 추가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알아서 괄호 속에 3이라는 건 뭐냐면 셋째 아이의 출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셋째 아이의 출산에 해당되는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될 겁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뭐냐? 셋째 아이의 출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있는 소득관계는 장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 그 시험 문제 중에서도 제가 이제 내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도 누군가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김홍란의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200만 원이 있다. 이 사람은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뭐예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분리과세는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양가족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장인은 이자 소득이 2,200이죠. 2천만 원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소득자예요. 왜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득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2,200만 원이 소득금액이 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이영철 맨 마지막 사람이죠. 배우자의식 연속. 여기를 기본을 부로 바꿔야 돼요. 네. 자, 부는 몇 번이에요? 0번이에요. 0번 부로 바꾸셔라. 조금 전에 부가 아니었을 때는 여기가 60세 이상이었을 때는 여기 장애에 장애란다. 70세에 동그라미 있었어요. 부로 바꾸니까 동그라미 없어지죠. 70세 경로우대도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민등록표를 보고 쫙 입력해 놓고 나이 관계는 다 프로그램이 체크해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보고 소득 관계를 판단해 가지고 기본을 부로 가는 사람은 0번 해주면 돼요. 나이 관계는 그 전에 이미 체크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장애인이 있을 때는 나이 관계를 나이를 보면 안 돼요. 장애인은 나이가 관계없기 때문에 소득만 없으면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본공제를 기본공제를 장애인 코드 몇 번이에요? 5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코드 중증장애인이면 3번, 국가유공자이면 2번, 장애인 복지법이면 1번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동일 씨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노현주 씨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선 두 사람 더 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해볼 것이 지금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부양가족 등록, 그 다음에 급여 계산, 그 다음에 연말정산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요. 그걸 앞으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이 연습이 될 거고요. 내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제가 내일 연습이 다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안 되면 목요일 날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취업 특강을 목요일 날 3교시와 4교시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취업 특강은 제가 외부 강사 초대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정이 안 맞았어요. 내일이. 그래서 이날 우리가 이제 7월 24일 날 이제 수료하는 날이잖아요. 7월 24일은 수업이 17시에 끝납니다. 17시에. 평소보다 1시간 먼저 끝나는데요. 7월 24일 날 마지막 날 취업 특강을 마지막 날 할 거예요. 마지막 날. 일로 옮겼습니다. 취업 특강을.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 수업을 4시간을 다 할 겁니다. 4시간. 저기 마지막 날 수업을 땡겨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수업을 땡겨서 하고 마지막 날은 취업 특강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료증 나눠주고 이제 그 수료 뭐 여러분들 수료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거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취업 특강 없으니까 이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내일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목요일 날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일 아니면 목요일 날 볼 거다. 그런데 내일 안 보고 목요일 날 볼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럼 내일 시간 진도 나가는 거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접어두시고요. 290페이지 접어두시고 지금 퇴실 찍지 마세요. 50분이네요.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